PART1 오프닝 강화판. 피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있던 그 방. 문이 열리는 순간 차갑고 눅눅한 공기가 한꺼번에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 공기 속에는 세월이 켜켜이 쌓인 먼지 냄새, 낡은 건물에서 흘러나오는 곰팡이 냄새, 그리고 무겁게 깔린 피 냄새가 스며 있었습니다. 전기조차 불안정해서 형광등은 깜빡이며 병동 위쪽만 간신히 비쳤습니다. 아래쪽은 여전히 어둡고 그 어둠 속에서 환자들의 숨소리가 뒤엉켜 울렸습니다. 카메라가 있다면 이렇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피 묻은 붕대 더미를 스치듯 지나가고 녹슨 금속 트레이 위에 굳어버린 피가 검붉게 들러붙어 있는 모습을 잡아냅니다. 구석에서는 낡은 알루미늄 냄비 하나가 거품을 일으키며 끓고 있었습니다. 뚜껑이 덜덜 떨릴 정도로 끓는 물 속에서 진물이 섞인 붕대들이 뒤집히며 삼겨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물 위로 떠오르는 붉은 기운. 다시 가라앉으면 또 끓어오르고 올라오고 가라앉고. 저는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습니다. 이곳이 진짜 병원인가? 그 의문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에 울리는 내 목소리는 단 하나였습니다. 북한 병원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였고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매일 버텼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표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인민을 위하는 혁명적 의료활동. 그 문구는 거짓말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거짓말이 맞았습니다. 이 병동은 사람들이 살아나오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소리도, 어떤 빛도 이곳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알아버린 첫날부터 조용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PART2 간호병이 되기까지 확장판. 저는 평범한 농촌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협동농장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작은 밭을 돌보며 우리 세 남매를 먹여 살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 배급이 끊겼습니다. 쌀은 고사하고 옥수수죽조차 먹기 어려운 날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더 말라갔고 어느 순간부터는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에서 작은 휘파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약이 없었습니다. 병원도 멀었습니다. 간신히 데려갔을 때 의사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약 없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누워서도 제 손을 꼭 쥐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라도 네가 의사가 돼서 사람 하나라도 살려라. 저는 울면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사가 될 돈도 기회도 연결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군에 끌려갔고 의료보조병이라는 이름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훈련은 의학이 아니라 버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다친 군인의 피를 어떻게 닦는지, 붕대를 얼마나 빨리 싸는지, 시체를 들것에 어떻게 올리는지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들어간 그 병동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제가 꿈꾸던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상상하던 치료의 개념도 없었습니다. 이곳은 죽음과 고통과 체념이 매일 섞여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PART 3약은 없고 붕대는 삶아 다시 썼다 확장 완전판. 병실은 늘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침상이 모자라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담요 하나 덮어 치료받는 환자도 많았습니다. 겨울이면 바닥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여름이면 그 바닥 위에서 상처가 덮어지지 않은 채 파리떼가 날아들었습니다. 약품은 항상 모자랐습니다. 소독약이 떨어지면 찬물에 알코올 몇 방울 섞어 그게 소독이라고 속였습니다. 바늘은 하루에도 수십 번 재사용했습니다. 끝이 무뎌진 바늘이 피부에 잘 들어가지 않아 환자가 비명을 지르면 의사는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아프다고 난리치지 말고. 그러면 환자는 울음을 삼키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없애줄 장비도 약도 기술도 없었습니다. 피 묻은 붕대는 하루 종일 삶아야 했습니다. 자, 이거 다시 써. 선배가 붕대를 짜서 건네면 붕대 사이로 붉은 기운이 아직도 배어나왔습니다. 저는 붕대를 감으며 환자 귀에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이것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환자는 두 눈 가득 고통이 차오른 상태로 살아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들의 손은 적막한 병동에서 제가 붙잡고 있는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온기마저 금세 식어갔습니다. PART 사죽음은 일상처럼 있었다. 확장판. 병동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이의 울음, 노인의 신음, 청년의 절규, 그리고 가족의 통곡. 사망한 환자는 간단히 시트에 감싸 복도 벽면에 줄지어 놓았습니다. 서류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너무 흔했기 때문입니다. 의료진도 무덤덤했습니다. 저도 어느새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 곳은 계속 아파왔습니다. 문득문득 어머니의 마지막 손길이 떠올랐고 그녀가 남긴 말이 제 귀에 울렸습니다. 사람 하나라도 살려라. 그러나 이곳에서는 사람 하나도 살릴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죽음이 너무 가까운 곳, 너무나 잦은 곳, 그리고 너무나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PART 5 강당에서 열린 공개 처형 강화판. 그날은 병원 직원 전원이 갑작스럽게 소집되었습니다. 강당으로 모이라. 전원 참석이다. 우리는 환자를 돌보다 말고 서둘러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강당에는 군인들이 서 있었고 가운데에는 한 남자가 무릎을 꿇린 채 양손이 뒤로 묶인 상태였습니다. 군인은 말했습니다. 국가에 해를 끼친 자다. 직접 보고 배워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자는 얼굴이 잿빛이었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 말했습니다. 저는 살고 싶습니다. 제 딸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는 강당을 조용하게 찢었습니다. 곧이어 총구가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탕! 총성이 울리고 남자의 몸은 앞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가 바닥에 번지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의료진 중 몇몇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제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병든 사람도 죄인도 그리고 우리 같은 간호병도 아무도 살릴 수 없구나. 그날 밤 병동으로 돌아온 저는 수십 번 손을 씻어도 피냄새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살 곳이 아니다. 그 말은 제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솔직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가 다른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이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PART 6나는 결국 나도 죽는다는 걸 깨달았다. 공개 처형이 있던 날 밤 병동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비명보다 더 깊고 총성보다 더 날카로운 침묵의 공포가 숨어 있었습니다. 복도를 비추는 희미한 전등 아래에서 저는 침상에 누운 한 환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며칠 전만 해도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손끝이 차갑고 맥은 약하게 두 번 뛰었다가 세 번째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저씨 들리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눈가에 고인 눈물이 얼음처럼 굳어가던 그때 그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이 제 귓가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아가씨 여긴 지옥이요. 서둘러 나가오. 그 한마디가 수백 번 되돌아와 제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저는 몸을 떨며 그의 차가운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손을 놓는 순간 그가 정말로 떠나는 것 같아 차마 놓을 수 없었습니다. 병동 밖에서는 한밤중에 바람이 깨진 창틈으로 들어와 서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살릴 수 없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이곳에 있으면 죽는다. 어머니는 사람 하나라도 살려라 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이곳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매일 죽음과 함께 침식을 하며 매일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다. 잠을 이루지 못한 밤들이 이어졌습니다. 환자들의 신음이 들리는 어둠 속에서 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길 떠나야 한다. 살기 위해 떠나야 한다. 병동 뒤편 창가에 서서 저 멀리 보이는 산능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너머에 제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자유.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자유가 진짜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나 병동에서 더 이상 살릴 수 없는 사람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제 자신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여긴 지옥이다. 그리고 나는 살아서 나가야 한다.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도주 루트를 상상했습니다. 병동에서 배운 것은 의술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PART 70M마다 뒤를 돌아봤다. 탈출 시작병원에서 국경까지 장문 강화판. 탈출 계획은 누군가에게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 하나로 비틀거리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의료진이 탈출을 시도하는 것은 북한에서 특히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가 비밀을 알고 있다고 의심받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의 부상 상태, 의료 현실, 식량 부족, 부패한 구조, 이 모든 것이 밖으로 새어나갈까? 정권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간호병이 국경으로 가면 신문이 더 심했고 발각되면 즉시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환자의 죽음이, 총성과 함께 쓰러지던 죄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탈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병동에서 일하는 틈틈이 몰래 정보를 모았습니다. 환자 가족들에게 은근히 국경 상황을 물어보고 밤마다 병원 뒤편에 버려진 창고를 뒤져 예전에 사용하던 낡은 지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장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숨겨진 정보가 모인다 했습니다. 어두운 장마당 구석에서 저는 한 중년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국경 넘을 생각이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수십 명이 도망가다 잡혀갔지요. 간호병이면 더 위험해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죽더라도 여기서 죽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낡은 종이에 작은 글씨로 무언가를 적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사람 찾아가요. 돈은 알아서 하시고. 그 종이에는 브로커의 이름과 만나는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으로 돌아와 군 간호병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신분증은 야간 이동이 가능한 임시 허가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허가증의 날짜를 기억을 더듬어 작은 칼로 긁어내고 다른 날짜를 얇게 새겨 넣었습니다. 불안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두운 밤, 저는 두꺼운 외투 대신 환자에게서 받은 헌 담요를 몸에 둘둘 감고 병동 뒤편 작은 문을 나섰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불었습니다. 하늘은 달도 없는 완전한 어둠이었고 발밑은 얼어붙어 걷는 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10엠를 걸을 때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아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가끔은 제 심장 소리조차 발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브로커와 만나기로 한 장소는 마을과 산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는 어둠 속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준비됐어요? 저는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아니면 한 달은 더 기다려야 해요. 순찰이 심해져서. 하지만 오늘은 바람이 세니까 소리가 묻힐 겁니다. 그 말에 제 다리는 무너질 듯 떨렸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길은 이미 없었습니다. 갑시다. 브로커의 한마디와 함께 저는 삶과 죽음이 걸린 길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PART 8 얼음 아래 흐르는 물이 나를 끌어당겼다. 도강 얼음 위에 마지막 선택 장문 강화판. 국경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입김이 허공에 하얗게 퍼졌다가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주변은 귀신이 나오는 듯 조용했습니다. 새소리도 발자국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멀리서 깜빡이는 경계초소의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브로커가 손을 들어 세웠습니다. 저기가 강입니다. 강은 촛불 없이 놓여있는 얼음판처럼 희뿌옇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얼음 아래로 어두운 물이 흐르는 소리가 가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몸 전체가 굳었습니다. 얼음이 얇다는 뜻이었습니다. 발을 잘못 디디면 그 자리에서 빠져 죽는 것입니다. 브로커는 제 어깨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기어서 가요. 손바닥으로 천천히. 저는 바지를 깨끗하게 걷어붙일 여유도 없이 바로 양손을 얼음 위에 올렸습니다. 얼음은 싸늘했습니다. 한 번에 피부의 온기를 모두 빨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저는 앞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밑에서 물살이 움직이며 둔둔 하는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얼음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지도 못했습니다. 숨이 새어나는 소리마저 얼음 위를 흔들까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손전등 불빛이 강물 위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서 군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 저는 얼음 위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뒤이어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얼음 옆면이 터져나가듯 흔들렸고 살얼음 조각이 제 얼굴에 부딪혔습니다. 물이 튀어올라 제 뺨을 적셨습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계속 가요. 지금 멈추면 죽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양손을 더 벌리고 몸을 최대한 낮춘 채 필사적으로 기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바닥이 얼음에 쓸려 피가 났지만 아무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얼음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가에 물이 맺힌 게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지막 몇 걸음, 땅이 손끝에 닿는 순간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얼음 뒤에서 군인들의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제는 총알도 명령도 고함도 저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 강을 넘는 순간 나는 간호병이 아니라 살아남고 싶은 인간이었습니다. PART-9 중국 체류 앤드 탈출 여정. 땅에 쓰러져 있던 몸을 간신히 일으키고 나니 얼음 뒤쪽에서 들리던 군인들의 고함은 서서히 바람 속으로 멀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섰습니다. 중국 땅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저는 그저 숨을 들이쉬는 순간부터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태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어둠 속을 헤매다가
저를 발견한 건 한 아주머니였습니다. 작은 마을의 허름한 집, 흙담과 쇠창살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는 곳에서 아주머니가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란 듯 말했습니다. 북조선에서 왔다고? 이 밤중에? 얼굴이 다 상했네. 이리 와요. 저는 경계하면서도 그 따뜻한 목소리를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문을 닫고 밖을 두어 번 살피더니 작은 방 한 칸으로 저를 밀어넣었습니다. 그 안은 차갑고 좁았지만 병동에서도 국경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안전이라는 공기가 처음으로 스며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간호병이었어요? 저는 놀라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그런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사람 살리러 배웠다면서 정작 자기 목숨부터 버리고 도망 오는 신세가 되고. 세상이 참.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섞인 연민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뜨겁지도 맛있지도 않았지만 저는 그 밥을 보자마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먹어요. 숨 쉬고 싶으면 먹어야지. 밥을 삼키면서 눈물이 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주머니 집 뒷방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숨죽이고 있고 밤이 되면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다음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남쪽으로 가려면 돈이 필요해요. 브로커는 단호했습니다. 돈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아주머니가 소개해준 곳에서 며칠씩 숨어 일을 했습니다. 창고 정리, 농장 자빌, 밤중에 몰래 폐지 줍기.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불법 체류 신분이라 조금만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경찰차 사이렌이 울리면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여기는 북한이 아니야.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 드디어 브로커 비용이 모였고 저는 또 다른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어 멍석으로 몸을 덮고 숨죽이며 이동하던 밤들, 산길을 따라 멀리 돌아가야 할 때는 비탈을 붙잡고 한 발씩 내려갔습니다. 검문소가 가까워지면 브로커가 작은 손전등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말도 하지 말고 숨도 가늘게 쉬어. 그 순간의 공기는 얼음 위 도강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어두운 짐칸에서 사람들의 떨림이 전해졌고 서로 손을 꽉 잡고는 눈을 감고 조용히 살아남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을 며칠 몇 주를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제3국의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철문을 두드리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 문 너머가 빛으로 보였습니다. PART 10남한 정착.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제 첫 느낌은 세상이 너무 밝다 였습니다. 길가에 가로등이 새하얗게 켜져 있고 사람들은 편하게 웃고 버스가 정해진 시간에 멈춰서고 가게마다 불빛이 넘쳐났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착 교육기관에서 직업 체험을 하던 중 병원 실습 시간이 왔습니다. 간호조무사 실습을 위해 하얀 가운을 입고 문을 열자마자 저는 멈춰 섰습니다. 눈앞에는 제가 평생 보지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무줄이 아니라 정확한 탄력의 의료용 밴드, 재사용이 아니라 한 번 사용 후 버리는 멸균 붕대, 뜨거운 물 냄새가 아니라 깔끔한 소독약 냄새, 굳어버린 바늘이 아니라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의료도구들, 그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병원. 저는 그 밝고 깨끗한 공간에서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하루 종일
멸균 교육을 받으며 장갑 끼는 법, 도구를 보관하는 법 하나하나를 배우는데 세상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가위조차 눈물이 날 만큼 낯설고 또 고마웠습니다. 이게 원래 병원이란 곳이구나. 그 말이 가만히 입 밖으로 새어나갔습니다. 문득 어린아이가 간호사를 따라오며 주사를 맞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며 가슴 한쪽에서 오래된 슬픔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나라에 왔구나. 마지막 내레이션. 나는 북한에서 간호병이었지만 사람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나라에서 나 자신부터 다시 살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삶의 기록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응원의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큰 힘이 됩니다.